이명대군 2구, 세종실록이 숨긴 왕자의 사건 파일, 세종대왕. 우리가 집회에서 매일 보는 그 얼굴, 한글을 만들고 추구기를 만들고 조선을 황금기로 이끈 성군. 그런데 그 세종대왕의 아들 중에 실록에 이런 기록이 남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궁궐 여종과 간통, 중궁 시녀를 쫓아다니며 또 간통, 기생을 첩으로 들이고 급기야 여자들을 남자로 변장시켜 광화문으로 몰래 들이려다 문지기에게 딱 걸렸습니다. 이게 허구가 아닙니다. 조선왕조실록의 실명으로 기록된 이야기예요. 오늘은 세종의 넷째 아들 이명대군 2구의 젊은 시절 사건들을 실록에 기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역사 교과서에는 절대 나오지 않지만 실록을 보면 빼곡히 적혀 있는 그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들어볼까요?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자녀가 있으신가요? 혹은 손자, 손녀가 있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 아이들이 어릴 때 말썽을 부렸을 때 어떻게 하셨나요? 혼을 내셨나요? 아니면 모른 척 넘어가셨나요? 아마 둘 다 하셨을 거예요. 너무 심하면 혼내고 어느 정도는 봐주고. 그런데 그게 결과적으로 아이를 더 버릇없게 만들어버렸던 경험은 없으신가요? 세종대왕이 딱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것도 나라 최고의 왕족 아들을 상대로요. 이명대군 2구. 그는 첨세기 20년 세종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위로는 문종, 세조, 안평대군이 있었고 아래로는 광평대군, 금성대군, 평원대군, 영흥대군 등 쟁쟁한 형제들이 줄줄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이명대군은 세종이 임금으로서 소원왕후가 왕비로서 처음 낳은 왕자였습니다. 잠저에서 낳은 형들과 달리 궁궐 안에서 왕과 왕비로서 처음 품에 안은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인지 세종의 총애가 각별했습니다. 힘들 때나 쉬고 싶을 때면 이명대군의 사저로 직접 찾아갔고 과학기술과 군사력을 모두 갖춘 이 아들에게 중요한 국가 사업을 맡기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총애를 받은 아들이 문제를 얼마나 많이 일으켰냐면 실록에 기록된 것만 해도 5개가 넘습니다. 자, 하나씩 짚어봅시다. 첫 번째 사건, 첫 번째 결혼, 한 달 만에 파혼. 1410년 이명대군의 나이 13살이었습니다. 상대는 문종 때 좌의정을 지낸 남지의 딸, 남씨였어요. 집안도 반듯하고 혼인 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혼인하고 나서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세종이 영의정 황희, 좌의정 맹사성, 우의정 최윤덕을 모두 불러 모읍니다. 나라의 최고 신하 셋을 한자리에 모은 건데 무슨 말을 했냐면 이렇습니다. 이명대군의 아내 남씨는 나이가 12살이 넘었는데 아직 오줌을 싸고 눈빛이 바르지 못한 데다가 혀가 심이 짧고 행동이 놀라고 미친 듯한 모습이기에 내쳐야 되겠다고요. 그 자리에서 결혼을 파기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혼인한 지 한 달 만이었어요. 지금 기준으로 보면 충격적인 이야기지만 당시 왕실에서 며느리를 보는 기준은 매우 엄격했습니다. 왕실의 혈통을 이을 자녀를 낳아야 하는 역할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왕의 결정으로 이혼이 가능했어요. 결국 남씨는 강제로 이혼을 당했고 그해 겨울 이명대군은 의정부 우찬성 최사강의 손녀이자 최승령의 딸을 두 번째 부인으로 맞이합니다. 이분이 바로 제한부부인 최씨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그냥 불행한 첫 결혼 이야기로 끝났을 거예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두 번째 사건, 기생 금강매를 첩으로 들이다. 때는 743 세종 19번째 해입니다. 이명대군의 나이 17에서 18살 무렵이에요. 이명대군은 악공 이생의 딸인 기생 금강매에게 빠졌습니다. 금강매의 이름 한번 들어보세요. 금강강물처럼 아름답다는 이름의 기생이었어요. 이명대군은 그냥 좋아하는 걸로 그치지 않고 아예 첩으로 삼겠다고 아버지 세종에게 말합니다. 이때 세종의 반응이 참 재밌습니다. 세종은 정직하게 말하는 게 가상하여 특별히 허락한다고 했어요. 아들이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말했다는 게 기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생첩을 허락해버린 겁니다. 그러자 좌부승지허후가 경연 자리에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대군이 첩을 두는 것 자체도 좋지 않은데 굳이 기생을 첩으로 삼는 건 안 된다고요. 만약 첩을 두려면 양갓집에서 간택하는 게 맞다고 했어요. 그런데 세종이 어떻게 했냐고요? 버럭 화를 냈습니다.
이명대군은 원래 학문을 좋아하지도 않고 자손을 늘릴 필요도 있으며 왕가에서 기첩을 드리는 경우가 원래 많으니 괜찮지 않느냐고 아들을 두둔한 거예요. 허후가 계속 쫓아내야 한다고 주장하자 세종은 이미 허락해놓고 다시 내쫓을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이게 바로 나중에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낸 세종의 실수였어요. 아들이 솔직하게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생첩을 허락해버리고 신하들의 반대마저 무시한 겁니다. 17살 아들한테 기생첩을 허락해준 아버지. 그리고 그 아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사건. 내자시 여종 막비와의 간통, 그리고 뒤를 쫓아가 또 간통. 천사 차마님추 9년, 세종 21번째 해 5월입니다. 이명대군의 나이 20이 됐을 무렵이에요. 내자시라는 곳은 왕실에 필요한 물자를 관리하고 조달하는 관청이었는데 거기에 막비라는 여종이 있었습니다. 이명대군은 이 막비와 간통을 했어요.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막비가 나중에 중궁, 즉 왕비의 처소시녀로 들어가게 됩니다. 일반 관청에서 궁궐 깊숙이 왕비 곁으로 자리를 옮긴 거예요. 보통 사람이라면 이쯤에서 포기했을 겁니다. 왕비 처소에 들어간 시녀를 더 만나려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이명대군은 막비가 왕비 처소 시녀로 들어간 뒤에도 거기까지 찾아가서 또 간통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이것도 부족했는지 이번에는 인수부 시녀 금질지와도 간통을 했어요. 인수부는 왕실의 재산과 물자를 관리하는 또 다른 관청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세종에게 들켰습니다. 세종은 크게 걱정하여 영의정 황희와 우전리너 우의정 허조를 비밀리에 불러 의논했어요. 나라 최고신하 2명을 불러 비밀회의를 연 겁니다. 그리고 결론은 이명대군의 직첩을 빼앗고 먼 지방에 안치하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직첩이 뭐냐면 벼슬을 증명하는 문서예요. 왕족에게 직첩을 빼앗는다는 건 일종의 자격 정지이자 왕족으로서의 대우를 정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세종이 아무리 이 아들을 총애했어도 이쯤 되니 더는 그냥 넘길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또 관련된 여종 2명은 장형 백대에 처하고 제주도로 유배 보내 관비로 삼았습니다. 그 여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한 일이었겠죠. 왕자가 찾아온 건데 벌은 자기들이 받은 거니까요. 잠깐 여기서 이야기를 멈추고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세종이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였는지 아시나요? 실록에 따르면 세종은 이 일을 황희와 허조에게 비밀리에 의논했다고 했습니다. 비밀리에요. 왕이 아들 문제를 처리하는데 비밀회의를 열었다는 건 그만큼 이 일이 밖으로 퍼지길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실록에 다 적혔잖아요. 그게 실록의 힘이고 공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세종이 보여준 태도가 참 인상적입니다. 직첩을 빼앗고 유배를 보낸 건 혼자 결정한 게 아니라 최고의 신하들과 의논해서 나온 결론이었어요. 아무리 총애하는 아들이라도 왕으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한 겁니다. 이게 세종의 방식이었습니다. 마음으로는 아들 편이지만 왕으로서는 원칙을 지켰어요. 그런데 그 원칙이 아들한테는 아직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네 번째 사건, 직첩 회복 1년 만에 또 사고, 광화문 남장 여인 밀반입 사건. 1439년에 직첩을 빼앗겼던 이명대군은 첨색4 10년에 다시 대군 자격을 회복합니다. 1년 만에 사면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로부터 딱 1년 뒤 1141년에 또 사고가 터졌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이복 동생인 화의군과 함께였습니다. 화의군은 세종의 후궁에게서 난 서자였는데 이명대군과 사이가 꽤 친했던 모양이에요. 두 사람이 함께 꾸민 계획이 무엇이었냐면 궁궐 밖 민가의 여인들을 남자 옷으로 변장시켜서 광화문을 통해 몰래 궁 안으로 들이려던 것이었습니다. 광화문, 경복궁의 정문이에요. 지금도 서울 한복판에 우뚝 서 있는 그 광화문 말이에요. 그곳은 단순한 문이 아니라 조선의 얼굴이자 경복궁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관문이었습니다. 수문장이 철저하게 지키는 곳이었죠. 그런데 이명대군과 화의군은 여자들을 남자 옷 입혀서 이 광화문을 통과하려 한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수문장에게 딱 발각됐습니다. 여인들이 남장을 했지만 문지기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던 거예요. 결국 그 자리에서 들통이 났고 이명대군과 화의군의 직첩과 과전이 모두 몰수됩니다.
과전은 왕족이나 신하에게 지급하는 토지예요. 토지까지 빼앗긴 겁니다. 거기다가 이번엔 궁궐 밖에서 연금도 아니고 대궐 안에서 연금 생활을 하게 됩니다. 무려 3년 가까이요. 도망갈 수도 없이 궁궐 안에 갇혀 3년을 보내야 했던 겁니다. 이쯤 되면 정말 이야기가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죠? 실화입니다. 실록의 실명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서 잠깐 이 4가지 사건을 순서대로 정리해 볼게요. 13살, 첫 번째 결혼 한 달 만에 파혼. 17살, 기생금강매를 첩으로 들이고 아버지 세종이 허락. 20살, 내자시 여종 막비와 간통. 왕비 처소까지 쫓아가 또 간통. 인수부 시녀 금질지와도 간통. 결국 직첩 박탈, 유배. 21살, 직첩 회복 1년 만에 이복 동생 화이군과 함께 여자들을 남장시켜 광화문 밀반입 시도. 또 들킴. 직첩과 과전 몰수 3년 가까이 연금. 여러분, 이 사건들이 몇 년 사이에 일어난 일인지 아시나요? 13살에서 22살 사이, 딱 9살 사이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10대에서 20대 초반 사이에 연속해서 벌어진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을 겪으면서도 이명대군은 무예를 연마하고 총통을 제작하고 북방 경흥의 경제소를 관리하는 등 나름대로 국가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었어요. 사고를 치는 것과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동시에 하고 있었던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거기에는 세종의 역할이 컸습니다. 세종은 이명대군이 사고를 칠 때마다 처벌을 했지만 그 처벌의 기준이 늘 이중적이었어요. 한편으로는 법과 원칙대로 직첩을 빼앗고 유배를 보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들을 두둔하면서 신하들의 반대를 묵살하기도 했습니다. 기생금강매를 첩으로 들일 때 신하들이 강하게 반대했을 때도 세종은 오히려 버럭 화를 내며 아들 편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사실이 있어요. 이명대군이 직첩을 빼앗겨도 1년쯤 지나면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찰레베 39년에 빼앗겼다가 챔보에 40년에 회복됐고 참보배 41년에 또 빼앗겼다가 몇 년 뒤 또 회복됐어요. 이게 이명대군에게 어떤 메시지를 줬을까요? 사고를 쳐도 결국 아버지가 용서해준다. 직첩을 빼앗겨도 1년 참으면 돌아온다. 지금 당장의 벌이 크지 않으니 또 해도 되겠다. 이렇게 된 게 아닐까요? 아버지의 사랑이 때로는 아들을 더 위험한 방향으로 이끄는 아이러니. 세종 같은 위대한 왕도 자식 교육 앞에서는 평범한 아버지의 실수를 했던 겁니다. 5번째, 처남의 청탁을 들어주다. 이건 조금 다른 종류의 사건입니다. 앞의 사건들이 개인적인 문제였다면 이 사건은 공적인 문제로까지 번진 경우예요. 이명대군의 2번째 부인 최 씨의 외가 쪽 친척 중에 신효창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737년 이 신효창이 이명대군과 동생 광평대군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자신의 비첩, 즉 첩 여종이 낳은 서자인 신근지를 벼슬자리에 앉혀달라는 청탁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처남이 편법으로 자기 서자를 관직에 앉혀 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국회의원한테 청탁 전화 넣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죠. 이명대군과 광평대군이 이 청탁을 들어줬다가 나중에 논란이 됩니다. 왕족이 인사청탁에 개입했다는 게 알려진 거예요. 이 사건은 앞의 사건들처럼 극적이지는 않지만 이명대군이 공사구분에서도 늘 원칙을 지킨 건 아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건을 연속으로 일으킨 이명대군에 대해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세종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실록에는 세종이 직접 감정을 표현한 대목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록들을 종합해 보면 세종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어요. 세종은 이명대군이 사고를 칠 때마다 황희나 허조 같은 최고의 신하들과 상의했습니다. 그냥 화만 내거나 혼자 결정한 게 아니라 제도 안에서 처리하려고 했어요. 이건 세종이 아무리 이 아들을 총애해도 공적인 원칙을 지키려 했다는 증거입니다. 동시에 1년 만에 직첩을 돌려주고 신하들이 반대해도 아들 편을 들었던 건 그 마음 깊은 곳에 이 아들에 대한 포기할 수 없는 애정이 있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세종이 이명대군의 사저에 여러 번 직접 거둥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임금이 신하나 왕족의 집에 직접 찾아간다는 건 대단히 특별한 일이에요. 힘들 때나 쉬고 싶을 때 이명대군의 집으로 갔다는 건 세종이 이 아들 옆에 있을 때 뭔가 편안함을 느꼈다는 거잖아요.
그게 뭔지는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지 않나요? 말썽을 피워도 벌을 줘도 결국 곁에 두고 싶은 그 아들. 아버지라면 한 명쯤 그런 자식이 있는 법이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사건들 속에서 이명대군은 정말 방탕하기만 한 사람이었을까요? 실록이 기록한 또 다른 이명대군을 함께 봐드릴게요. 1433년, 그러니까 첫 번째 결혼 파혼과 같은 해입니다. 이명대군은 형 수양대군과 함께 경회로에서 승마 시범을 보였어요. 왕 앞에서요. 단순히 말 타는 걸 보여준 게 아니라 정식으로 시범을 보일 만큼 실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1437년에는 과전 50결을 자진 반납했습니다. 나라에서 왕족들에게 너무 많은 토지를 준다는 여론이 일자형 수양대군, 안평대군과 함께 먼저 나서서 반납한 거예요. 나라 걱정을 할 줄 아는 왕족이었던 겁니다. 1438년 세종이 함경도 육진개척을 추진할 때 이명대군에게 경흥경제소를 맡겼습니다. 북방 국토 개척의 행정을 서울에서 관리하는 중요한 역할이었어요. 1145년에는 세종의 명으로 금성대군과 함께 화포 제작을 감독했습니다. 기존 화포가 화살을 200보에서 500보밖에 날리지 못했는데 이명대군이 만든 화포는 400보에서 1500보까지 날릴 수 있었다고 실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리로 따지면 약 3배에서 5배 이상 성능이 향상된 거예요. 1450년에는 형 문종의 명으로 화차를 개조했습니다. 이 화차 위에 신기전 100개를 꽂아 연속 발사할 수 있게 만든 건데 이게 나중에 임진왜란 때 활약한 비격진천로의 원조가 됩니다. 어떻게 보이시나요? 사고를 치는 이명대군과 나라를 위해 일하는 이명대군이 같은 사람입니다. 한 사람 안에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명대군 이구라는 인물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럼 이 모든 사건들을 겪고 난 뒤 이명대군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실록의 기록을 보면 세종의 연금 처분과 1844년 어머니 소원왕후의 서거를 기점으로 이명대군의 행동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1834년 어머니 소원왕후가 돌아가신 뒤 세종은 이명대군을 다시 대군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젊은 시절처럼 연속으로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는 기록이 실록에서 사라집니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이 그를 바꾼 것인지 아니면 여러 번 받은 처벌이 결국 효과를 발휘한 것인지 혹은 나이가 들면서 스스로 성숙해진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명대군은 서서히 변해갔어요. 1462년 세조 8번째 해에는 백악산에 나타난 표범을 직접 추적해서 잡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40대 초반의 나이에도 그 체력과 담력은 여전했던 거예요. 그리고 같은 시기 세조가 무예 시험을 열 때마다 이명대군은 빠지지 않고 참가해 활을 쏘고 말을 탔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인상적인 변화는 형 세조가 왕이 된 뒤에 조정에 나오라는 부름을 거절하고 경기도 의왕의 모락산 자락에서 조용히 살았다는 거예요. 세조가 손을 내밀었을 때 그 권력을 마다하고 혼자 산속에서 나라를 걱정하며 매일 바위 위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젊은 시절 광화문에서 여자를 몰래 들이려다 잡혔던 그 남자가 만년에는 모락산 위에서 혼자 절을 올리며 살았습니다. 이 두 모습이 같은 사람이에요. 자, 이제 마무리를 지을게요. 이명대군 이후의 젊은 시절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왕자라서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거 아니냐고. 맞습니다. 일반 사람이었다면 저렇게 살다가는 진작에 크게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다른 면에서도 생각해 봐주세요. 젊은 시절 숱한 사고를 치면서도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일은 성실하게 했습니다. 처벌을 받으면서도 다시 일어나 자기 자리를 지켰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스스로 달라졌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실수도 했고 욕망을 참지 못한 적도 있었고 어떤 때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게 인간 아닌가요? 여러분 주변에도 혹은 젊은 날의 여러분 자신에게도 지금 돌이켜보면 참 부끄러운 실수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렇다고 해서 그 시절의 자신이 나쁜 사람이었던 건 아니잖아요. 이명대군 이군은 실록의 그 모든 사건들이 실명으로 기록된 채로 1159년 49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유언에서 성대한 왕족 장례도 공적 비석도 세우지 말라고 했어요. 광화문 앞에서 남장 여인을 들이려다 잡혔던 그 남자의 마지막이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는 유언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붙은 시호는 정간,
곧고 간소하다는 뜻이에요. 오늘 이명대군의 젊은 시절 이야기 흥미롭게 들으셨나요? 세종실록, 어딘가에는 우리가 교과서에서 보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무궁무진하게 숨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실록 속에 숨어 있는 인간적인 이야기들로 찾아뵐게요. 그때 또 만나요. 요약 정리. 오늘 이야기를 잠깐 놓치신 분들을 위해 핵심 사건만 정리해 드릴게요. 이명대군 2구, 세종의 넷째 아들, 천사부 20년 출생. 사건 하나. 13살, 첫 번째 결혼 한 달 만에 아내가 정신질환을 이유로 강제 파혼. 사건 둘. 17살, 기생금강매를 첩으로 들이겠다고 해 세종이 정직하다며 허락. 신하들의 반대를 세종이 묵살. 사건 셋. 20살, 내자시 여종 막비와 간통. 막비가 왕비 처소로 옮겼는데도 뒤따라가 또 간통. 인수부 시녀 금질지와도 간통. 세종이, 황희, 허조와 비밀 의논에 직접 박탈. 지방 유배. 사건 넷. 21살, 직접 회복. 1년 만에 이복 동생 화이군과 함께 여인들을 남장시켜 광화문 밀반입 시도. 수문장에게 발각. 직첩과 과전 전부 몰수. 3년 가까이 궁궐 연금. 사건 다섯. 처남의 서자 관직 청탁을 들어줘 논란. 이런 사고들을 연속으로 치면서도 화포와 화차 제작이라는 국가 사업에는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고 나이가 들면서 스스로 변해 만년에는 모락산에서 조용히 나라를 걱정하며 살다가 49세의 세상을 떠났습니다. 시호는 정간, 곧고 간소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세종실록 속 가장 인간적인 왕자 이명대군 2구의 이야기였습니다.